내 이름은 지웅. 몇 년 전 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날 밤은 여름 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날이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상한 오싹함이 느껴져 결국 창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다.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을 무렵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시간은 새벽 2시 33분이었다.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낯선 번호였다.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고 아무 말도 없는 상대방의 숨소리가 들렸다. 혹시 장난 전화일까 싶어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느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아직 그녀를 기억하고 있니?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상대방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잠에 들지 못하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은 수년 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친구 소연이었다. 소연은 우리가 고등학생일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나는 오랫동안 그녀의 기억을 되새기며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삶의 여러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그녀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져만 갔다. 그런데 왜 하필 그녀가 떠오른 것일까? 밤새도록 답을 찾지 못해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었다. 이후로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서 그날의 전화와 소연의 기억이 떠나지 않았다. 다시 며칠 뒤 새벽 2시 33분 벨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도 같은 번호의 전화였다. 슬며시 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대신 침묵의 정적만이 흘렀다. 누구냐고 소리쳐봤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다. 또다시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도 며칠 간격으로 같은 시간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항상 무언가를 말할 듯 말 듯한 침묵 속에서 계속되는 전화들은 나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정체불명의 전화 뒤에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았고 나는 다시 소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그동안 내가 잊고 지냈던 소연이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나에게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지훈아, 내가 너의 곁에 없더라도 절대로 나를 잊지 말아줘. 그날 그녀는 왠지 모를 쓸쓸한 미소를 지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용기를 내어 소연의 가족이 있는 곳에 찾아갔다. 여러 해가 지나서야 찾아온 내 방문에 소연의 부모님은 반가워하면서도 약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소연의 은밀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날 밤 소연의 방에 있던 일기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많은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친구로서 나에게 고마움을 이야기하며 먼 곳에서도 나의 평안을 바라며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고자 했던 것이었다.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진심으로 소연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그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이 나를 통해 안식을 찾은 것일까? 이제는 소연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나는 그 이후로 어떠한 일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그날의 전화는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했던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날 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고 있던 지수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 업무를 처리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7층에서 문이 열리고 아무도 없는 복도가 스산한 바람과 함께 그녀를 맞이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자마자 그녀는 그제야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있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타지 않았던 게 좀 이상하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옷을 갈아입고 바로 침대로 향했다. 지친 그녀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작스러운 소리에 그녀는 눈을 떴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모종의 불길한 기운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지수는 그것이 단순한 불안감일 거라며 다시 잠을 청하렸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속삭임이 그녀를 계속 깨우고 있었다. 불길한 기운을 무시하려던 그녀는 결국 일어나서 불을 켰다. 전등이 방을 밝히자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피로가 날 장난하게 하네.
지수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잠에 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런 소리에 놀란 지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집 안에 있는 게 분명했다.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벌써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커피 테이블 위 있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바람이 불어올 곳도 없었다. 설마 귀신이라도? 그녀는 최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미심쩍은 기운은 가시질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지수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기분에 눈을 떴다. 침대 발치에 서 있는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순간 그 형체는 조금씩 선명해지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건 꿈이야. 그냥 악몽일 뿐이라고. 지수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두려움은 그녀를 옥죄어왔다. 갑작스러운 용기를 내어 그녀는 형체에게 고함을 질렀다. 너 누구야? 나한테서 꺼져. 그녀의 목소리엔 떨림이 가득했다. 그 순간 형체는 하얗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날 기억하지 못하겠니? 우린 이미 만났었다고. 그리곤 형체는 사라졌다. 지수는 그날 밤 결국 잠에 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 일을 단순한 꿈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근길에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자신이 겪은 일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수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갸우뚱하며 귀신 이야기를 해대면서 그녀를 놀렸지만 한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무속인을 찾아가 보는 건 어때? 내가 예전에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어. 고민 끝에 지수는 무속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속인은 지수가 느꼈던 기운에 대해 집중하며 말했다. 너와 얽힌 인연 중 아직 풀리지 않은 원한이 있구나. 그 영혼이 너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게야.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겠지만 내가 계속 무시한다면 상황은 나빠질 거야. 왠지 모르게 무속인의 말에 설득된 지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 형체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든 전할 게 있으면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겠어. 그리고 불안에 떨리면서도 그녀는 밤을 지샜다. 그날 밤 지수는 꿈속에서 한 장면을 보았다.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중학 시절 친구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수는 그의 얼굴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친구는 자신이 잊혀지지 않길 바랐던 것임을. 아침이 밝았을 때 지수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 친구는 단지 자신이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머물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그렇게 그 친구의 안부를 묻듯 가끔씩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다. 그 후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밤은 다시 오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한민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해서 도시 번잡함을 피해 이곳에 온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찾곤 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낙엽이 거리를 덮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젊은 층이 모이는 장소인 정한 카페에서 시작된 소문이었다. 정한 카페는 오래된 나무 건물로 주인은 친절한 60대 할아버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러 오기도 하고 지나간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을 찾곤 했다. 그런데 어떤 날 카페의 한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생 현우는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대학 과제를 하려고 노트북을 열었고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목록을 봤는데 거기에는 헬프미라는 이름의 와이파이가 잡혀 있었다.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며칠 후 다시 갔을 때도 그 와이파이는 여전히 목록에 있었다. 게다가 신호가 아주 강했고 심지어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현우는 그 와이파이에 연결해 보았다. 그 순간 한 통의 메시지가 그의 노트북에 떴다. 도와줘.
이 메시지를 보고 놀란 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카페에는 그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고 화면을 닫으려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여기 있어. 섬뜩한 기분이 든 현우는 노트북을 끄고 빨리 그 자리를 떴다. 이후 며칠간 그 와이파이는 계속 목록에 있었고 현우는 그것을 피하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메시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현우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에 가게 되었다. 그곳은 낡아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이었고 사람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현우는 자리를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노트북에도 또 한 번의 메시지가 떴다. 내가 보이나요? 이번에는 도서관이었다. 놀라움과 무서움에 휩싸인 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번에도 다른 특별한 점은 없었고 도서관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그 메시지가 나오면 항상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우는 그 메시지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중 몇몇은 그런 경험이 자신들도 있었다며 그 메시지가 떠오른 장소가 늘 버려진 공간이거나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고 증언했다. 어떤 이는 그 메시지가 이 마을에 있었던 오래된 전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젊은 소녀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지만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 뒷산으로 들어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소녀의 부모는 그 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그 소리가 바로 그녀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우는 직접 그 산에 가보기로 했다. 그의 친구들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현우는 그저 혼자 가봐야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밤 그는 후레쉬를 들고 산을 올랐다. 산은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그를 맞았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노트북에 다시 메시지가 띄어졌다. 너도 나처럼 잊혀질까 두려워? 놀라움에 노트북을 닫으려던 그 순간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사이로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했다. 그것은 아무리 들어도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다. 소스라치게 놀란 현우는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지만 갑자기 노트북이 다시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지금의 그 산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푸르고 활기찬 숲 사이를 누비는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즐거워 보였다. 그런데 그때 화면이 흔들리며 소녀가 힘겹게 무언가를 외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제발 날 기억해줘. 소녀의 마지막 외침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의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다시 불을 붙이기 전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소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 현우는 그 소녀를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했으며 모두가 잊고 있던 그 소녀의 흔적을 되찾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마을과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롱런하던 전설은 결국 한 소녀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은 이제 그 소녀를 기억하고 그녀를 위한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현우는 그제서야 마침내 답장을 보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후로 그의 노트북에는 더 이상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가끔씩 느낀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섞여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 소녀가 감사해 인사를 보내온 것인지도 모른다고.